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케 NBA 위클리 리뷰. 위클리 리뷰라고 이렇게 외치는 날도 이번 시즌 한정.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진짜. 뭐 물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B리그에서 이현중 선수가 MVP가 파임인 거죠. 네. 파임을 받았는데 그거 그냥 짤막하게 저희가 뭐 파이널 얘기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두 분 그냥 소감이래. 감상평 좀. 일본 어떠세요? B리그는 챔피언 결정전이 3선 2선제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패 다음에 2승을 거두면서 나가사키 벨카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현중 선수가 잘했어요. 마지막 경기도 제일 많은 득점 올렸고 리바운드도 제일 많이 잡고 공격 리바운드 제일 많이 잡고 3점도 제일 많이 넣고 득점 제일 많이 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좀 자유투 흘리면서 연속 기록이 깨진 게 좀 아쉬웠는데 정말 진짜 모든 기록에서 자유투 성공률, 자유투 성공 개수 여기서 파이널 MVP를 안 주면 이상한 상황이었죠. 네. 혁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현정 선수를 보면서 뭐 저희는 다 이제 나중에 NBA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되게 B리그에 잘 맞는 유형의 선수다. 그리고 지금의 나가사키 벨카에 되게 잘 어울리는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3점슛 좋고 기동력 좋고 무엇보다 팀 단위 움직임이 되게 뛰어난 선수고 이 벨카도 지금 스탠리 존슨 그러니까 전 NBA 리거죠. 스탠리 존슨이랑 바바유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 레이업 잘 돌리거든요. 거기 마치 한 3년 4년 뛴 선수처럼 되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잘 맞는 팀에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딱 들어가서 멋있는 가장 최상의 결과물을 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MVP가 이현중 선수에 간 것도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리그에서 한국인 선수가 가장 빛나는 무대에서 파이널 MVP를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역사를 한번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현중 선수가 뭐 미국 진출을 하건 못하건 뭐 본인만의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현중 선수가 많이 미국을 진출하면 저희는 이렇게 가명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네네 같은 선수도 별명 같은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뭔가 좀 그런 걸 쓰면 안 되나? 써도 되죠. 써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쓰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리가 약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특색 있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간지나요. 약간 그래요? 손흥민 선수도 등번호가 7번인데 손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약간 한국인들만의 그 약간 성 하나 붙이는 간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별명을 등번호에 이렇게 백 그 판에 새긴 선수들이 꽤 있지 않아요? 네네 같은 경우. ABA는 거의 모든 선수가 등번 그래요? 했습니다. 뭐 닥터 제이 뭐 이런 것처럼. 닥터 제이를 직접 썼어요. 어빙이라고 완성. 그렇게 했고 그렇게 써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파이널이 끝났고 일본 파이널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미국의 파이널만 남은 상황인데 뭐 아직 파이널 매치업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역대급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서부지구 어떤 역대급 시리즈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약간 홀대했던 뉴욕과 클리블랜드의 어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얘기를 할 건데 뭐 4대0 수입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두 분하고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석준님 먼저 약간 총론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전술적으로 차이가 났다기보다 그냥 체급 대 체급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많이 한계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뉴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런 브런슨이 메인 핸들러이자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잘 맡아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의 가장 약한 수비수인 하든을 팀 단위로 되게 잘 공략하는 게 팀 단위로 잘 느껴졌어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는 여기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하든과 미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한 명 한 명을 공격을 하는 걸 제외하면 팀 단위 움직임이 사실 많이 묻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시즌 뉴욕이 수비로 그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던 팀이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클리블랜드의 공격에서의 퍼포먼스가 되게 아쉬웠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와 별개로 뉴욕은 저희가 그 이전 회차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신들의 장점을 꾸준히 가져가고 단점을 최대한 가리면서 팀 단위 퍼포먼스로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결과물을 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총론처럼 그 시리즈를 한번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시리즈는 뭐 체급 차이가 났고요. 만약에 1차전을 클리블랜드가 잡았으면은 6차전 이상 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홈에서 한 번 더 이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1차전에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뭐 기세가 완전히 꺾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상대가 되지 않았죠. 마지막 경기는 뭐 저 끝까지 안 봤어요. 이미 경기가 갈렸잖아요. 뭐 잠깐 10몇 점 차를 따라붙다가 결국은 뭐 30점 몇 점 차 났으니까. 그리고 뭐 그 미첼이
클리블랜드 팬에게 사과했는데 하든은 총론적으로 자기는 이번 시즌 잘했다라고 얘기한 게 보고 쟤는 우승할 마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봉 좀 낮춰서 계약하겠다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승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패자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저희 굿바이 시리즈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부에 아직도 굿바이 할 팀이 남아 있으니까 동부에서 최후의 굿바이 팀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어떤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 이번 시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그 프리뷰 할 때 클리블랜드는 당연 동부 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큰 전력의 변화도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작년 시즌에 정규 리그 1위를 했었잖아요. 동부 1위였고 거의 뭐 OKC와 자웅을 겨뤘을 정도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못 올라갔었죠. 네.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는데 아마 팀은 그게 이 전력이면 우승을 가능하다고 했는지 연봉을 좀 잘못 조정을 해가지고 세컨 에이프런을 넘어버리면서 이거 성적이 안 났을 때 뭘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일단은 셀러리 줄이는 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든을 데리고 왔는데 하든이 뭐 잘할 땐 잘했지만은 결국은 뭐 뉴욕과 시리즈에서 범인이 아니었나. 예, 결국은 다 하든을 매치업 헌팅하고 하든 상대로 다득점을 쉽게 올려버렸으니까 결국은 아쉬운 영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준님도 굿바이 클블 저희 뭐 이번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뉴욕 얘기하면서 할 거니까 굿바이 클블 얘기 먼저 하면은 이번 시즌 어떻게 보셨어요? 생존을 위한 모든 수를 다 끌었었다라고 봐야죠. 위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원래는 갈랜드와 미첼을 백코트의 메인 시스템으로 끌고 갔지만 구조적인 그 연봉 한계와 선수단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개편을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제 팀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든을 데려온 셈이었는데 저는 그거 치고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근데 이제 후폭풍이 다가올 차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차기 시즌 미첼 연봉이 제가 알기로 5,300만 달러인가 그래요. 되게 높은 수준 연봉을 받는데 여기 옆에 있는 선수가 36살 제임스 하든 그리고 옆에 뭐 샘 메릴, 헌터 타이슨, 앨런, 모블리 그러니까 약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들의 케미를 봤을 때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백코트 핸들러의 스타일과 잘 안 어울리는 조각들만 모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첼의 단점을 가려줄 수 있는 미첼이 계속 쓸 거라면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동료들을 같이 조각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 시즌 급하게 단행한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 케미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게 로스터에서 많이 보였고 생각이 많은 다음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클리블랜드는 다음 시즌 당장 무너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미첼 옆에 그따위 선수들을 붙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첼 자체도 그따위 선수로 마지막에는 좀 보여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압박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미첼이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첼의 가장 좋은 활용법은 하든처럼 쓰는 거예요. 수비에서 압박 부담 제일 줄여주고 공격에서 이 선수가 공 줘가지고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슷한 계열의 더 늙은 선수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앞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받아내야 되는 부담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게 특히 더 하든에게 많이 도드라졌을 뿐이지 저는 미첼 활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 양면에서 부담을 많이 줄여줘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첼이 못한 것도 있고 하든이 아주 부진한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팀 구조 자체가 미첼이 완벽한 활약을 하기에는 좀 옳지 않은 방향의 팀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이번 시즌 클리블에 대해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근데 부상자가 너무 너무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100% 전력으로 뛴 게 몇 경기 안 됐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뭐 제더 앨런이나 이런 부상이 있었고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실 보면 초반에 그 뉴욕과의 대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는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빅맨 하나 빠지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밀리고 나중에 뭐 따라 붙는 거 보면은 결국 투빅이 나와서 높이에서 밀리지 않고 이러면서 디트로이트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부상자들이 많았다라는 게 가장 악재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하든이 되게 못한 것 같은데 넷 레이팅으로 보니까 하든이 그냥 중간 정도더라고요. 마이너스 17.6이고 오히려 미첼, 뭐 앨런 이런 선수들이 마이너스 20이 다 넘었는데 마이너스 20이 넘었을 정도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한 건 전반적으로 못했고 맞아요. 완전 그 전반적으로 완패를 당했다. 뉴욕에게 완패를 당했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다음 시즌 클블에 대한 약간 전망을 할 건데 사실 불과 한 뭐 3년 전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이 콜린 섹스턴과 데리어스 갈랜드가 사실 지금 도노반 미첼과 제임스 하든으로 바뀐 거잖아요. 사실 그 두 선수를 데리고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결국 되게 좋은 자원들로 바꿔서
대권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 사실 그 진리가 또 발현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승은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해야 될 타이밍에 해야 된다. 클브는 뭔가 그 적기를 살짝 놓친 많이 느낌이어가지고 다음 시즌에 뭔가 묘하게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제임스의 은퇴 투어의 약간 배경이 되는 느낌으로 여러 정황상 또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클리블랜드 내년 시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제로 앨런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제로 앨런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로 앨런이 나가면은 빅맨이 없긴 해요. 그리고 윙도 필요하고 필요한 자원들이 많은 팀입니다. 윙? 정리가 쉽지 않고. 윙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딘 웨이드 그리고 뭐 이런 선수들 데리고 타이슨. 42살의 윙도 리그에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르브론이 온다 이거죠. 네. 뭐 괜찮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전력을 다해 추스려서 대권에 도전하기엔 조금 이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세컨 웨이브 프롬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 연봉을 많이 정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다음 시즌에 우선 대권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준님도.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팀이 해야 되는 건 윈나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연봉과 그 블럭 쌓기 게임 하면은 꼭 한두 칸씩 안 맞는 블럭들만 잔뜩 쌓아놔가지고 안에 구멍은 많은데 한 9층까지 쌓여있는 경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딱 들어가 있지 않고 이상한 데 튀어나와 있는 연봉 구조의 선수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르브론 컴백설이 되게 돌고 있긴 하던데 제가 만약에 단장이면 르브론 컴백보다는 일단 팀 구조의 안정화부터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르브론이 오면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나 관심도야 많이 받겠지만 클리블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애프터를 생각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반짝임이에요. 더 이상 반짝이는 팀을 이제 구조적으로 연성할 수가 없는 팀이란 말이죠. 미체를 팔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빨리 비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부지구의 마지막 굿바이 팀이 된 클리블랜드 얘기를 좀 해봤고 다음 시즌 클리블랜드도 어쨌든 뭐 르브론과 함께하지 못하건 더 좋은 모습 잘 보여줬으면 또 갈블린님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동부 컨퍼런스의 최종 승자가 된 뉴욕 닉스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리즈에서 좀 지켜볼 만한 요소들과 함께 버무려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뉴욕 닉스 옷을 입고 오신 의도는 뭘까요? 네. 그 뉴욕 닉스가 마지막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가 199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99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뉴욕이 파이널을 가는 날에 한번 그래서 옷을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수동 플래그샵을 가서 뉴욕 사온 거예요? 샀습니다. 진짜요? 사서 오. 근데 거기 직원분이 뉴욕 팬이신가 봐요 하고 굿즈를 넣어주셨어요. 오. 네. 드바비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석주 기자 댈러스 팬인 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농구계 종사자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뉴욕둥이라고 앞으로 부를까요? 좋습니다. 우리 뉴욕둥이. 네. 이번 파이널 한정. 네. 위원님 그 뉴욕 닉스 이번 시리즈 좀 경기력적으로 좀 짚어볼 만한 요소가 좀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지난 시즌보다 달라진 거는 벤치 자원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는 샤미도 터졌잖아요. 그뿐 아니라 뭐 알바라도, 뭐 맥브라이드, 미첼 로빈슨 다양하게 쓰면서 지난 시즌은 사실 그 지난 시즌뿐 아니라 그 전 시즌도 그렇고 계속 막판으로 갈수록 하나씩 다쳐나가고 뭐 체력적인 열세가 되고 이러면서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체력을 많이 세이브를 해놨어요. 게다가 지금 빨리 끝냈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팀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나 샌앤토니오는 뉴욕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데 뉴욕은 지금 두 팀을 보면서 이 팀은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다 보면서 조율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1차전을 잡는다 그러면은 사실 뭐 뉴욕도 도전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100개의 구슬을 색깔별로 이제 남은 팀이 3팀이니까 넣는다고 하면은 왜냐면 뉴욕 우승에 몇 개까지 넣으실 수 있어요? 100개니까 100개. 예. 23개.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근데 23%잖아요. 23%.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갈 줄. 지금 어쨌든 현 시점 우승과 가장 가까운 팀이잖아요. 지금 파이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저쪽의 전력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파이널이 언제부턴가 이게 딱 그 날짜가 고정이 됐잖아요. 유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부에서 저게 7차전까지 해도 한 3일 정도 막 이렇게 좀 쉬는 그 타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물론 열을 쉰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열흘 정도 쉬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석준님은 혹시 저는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벤치 구간 활용도 있잖아요.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도드라지는 게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 뉴욕 플레이오프 벤치 기대 득점이 엄청 하위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28위, 29위였을 거예요. 되게 낮은 수치인데 이번 시즌 뉴욕 플레이오프 벤치 득점이 제가 탑 10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벤치 멤버들을 써서 체력을 아낀다 이게 아니라 이번 시즌 뉴욕이 플레이오프에서 하고 있는 공격 수치들을 보면 속공 트랜지션 기반 득점 다 뉴욕이 1등이에요. 페인트존 득점 뉴욕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체력과 에너지 레벨을 필요로 하는 공격 방식에 있어서 이번 시즌 뉴욕 플레이오프가 전부 다 공격 지표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심에 될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이제 제일런 브런슨이겠지만 전 타운스 활용법도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이 든 게 지난 시즌 타운스는 약간 진짜 캐치앤슈터처럼 기용이 됐어요. 팀 공격에 막혔을 때 3점 난사하거나 안쪽으로 어거지 드라이빙 해가지고 레이업 올려놓거나 이런 게 대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이번 시즌 미드레인지 구간에서 타운스가 공을 쥐고 있는 순간이 늘어나면서 브런슨에게 공이 덜 가게 되고 아누노비나 브리치스가 3점이나 컷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팀 전체적인 공격의 균형이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된 거 첫 번째 벤치 활용도,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주전 선수들 특히 빅의 활용도가 많이 달라짐으로써 뉴욕의 공격력이 되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수준으로 탄골탈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수입 두 수입인데 매 경기 1차전만 빼면은 매 경기 10점 이상으로 네. 뉴욕이 이긴 시리즈여가지고 위기가 없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런 브런슨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브런슨 평균 25점 정도 넣었는데 약간 80% 정도의 힘만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25점 정도 25.5점을 넣었는데 중요할 땐 다 넣었다고 맞아요. 보면 되고요. 네. 매치업 헌팅하면서 득점도 올렸고 이 선수는 뭐 그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공격에서 중요할 때마다 꼭꼭 넣어주는 선수. 그 클러치 플레이 오브 더 이어를 탔던 선수잖아요. 클러치에 믿을 만한 선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3점 슛이 잘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리즈에서 3점 성공률이 18.2%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점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다.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뉴욕 왕조실록에서 이제 전 왕인 폭군 랜드를 제끼고 약간 성군으로서 뭔가 평가를 받겠죠. 브런슨은 랜들은 랜드는 왕이었지만 갔죠. 약간 폭군처럼 하고 쫓겨났잖아요. 약간 그렇죠. 반정을 통해서 브런슨은 랜들은 성군으로 개는이라고 벌써. 왕이라고 하기도 아니, 근데 애매했죠. 닉네임이 뉴욕의 왕이었었으니까 한때. 그래서 어쨌든 쫓겨난 왕 랜들과 달리 정말 태평성대를 약간 이루는 지금 제일런 브런슨이 지난 시즌에도 컴파까지 갔고 진짜 어떻게 보면 뉴욕 닉스의 최대 전성기를 우승만 빼고 최대 전성기를 다 더 하고 이끌고 있어요.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석준님은 제일런 브런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되게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조시 하트, 그리고 아누노비, 브리치스 이렇게 약간 자기의 매치업 열세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리바운드를 잘 따줄 수 있는, 즉 자신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가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에너지를 100% 쏟아도 무리를 안 하게 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플레이오프 내내 이어졌고 이번 시즌 제일런 브런슨이 저는 평균 회귀 법칙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경기를 말아먹어도 중요할 때 넣는 건 결국엔 뉴욕에서 다 브런슨이 해주고 있다. 그럼 그 브런슨이 터지는 구간까지를 누가 만드냐? 저는 조시 하트랑 아누노비가 반 이상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런 브런슨 외에 근데 왜 수비 괴물 타운스 얘기는 안 하세요? 네. 수비 요즘 괴물인가요? 수비 수치가 막 타운스가 이번 시리즈보다는 저번 시리즈, 그러니까 음. 지난 컨퍼런스 준결승에 굉장히 잘했고요. 잘했죠. 이번 시리즈는 사실 그 투빅을 상대하느라고 고생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줄 건 해줬다. 역시 그 능력치가 높은 선수다라고 봅니다. 타운스가 참 느바비큐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염 기자님의 그 운수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리운스. 희화되고 줄리어스 랜들과 같은 티어로 묶이고 약간 좀 고충이 많았잖아요 스스로. 근데 확실히 드래프트 1픽과 어떤 좋은 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굉장히 그래도 쫄리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타운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타운스가 어쨌든 서부 컴파 라이벌 그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리즈를 어쨌든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 타운스는 어떤 식으로 좀 기능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수비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저쪽에 누가 올라오건 빅들이 괜찮잖아요. 웬비를 사실 타운스에게 맡긴다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격에서는
충분히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외곽이 되고 돌파도 되고 패스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가 연습 상대로 좋았던 게 빅맨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연습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웬비처럼 길쭉하고 잘 달리고 3점도 넣을 줄 알고 이런 선수를 연습 상대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모블리라는 애를 상대로 어느 정도 시험을 해봤기 해봤죠. 때문에 예, 그런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선수가 외곽에서 막 터진다 이러면은 진짜 그 웬비를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뉴욕이 원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하텐슈타인이 뉴욕 출신이긴 하지만 하텐슈타인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같이 그 세네톤 시리즈처럼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의 역할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미첼 로빈슨이 약간 부상 소식이 있으면서 타운스 홀로 거의 뉴욕의 골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훅포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타운스의 활약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빅맨 어시스트 1등이 타운스거든요. 네, 타운스가 어시스트 하거나 동료들과 연계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포지셔닝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감독인 영향이 있겠지, 감독이 달라진 거에 영향이 있겠지만 안쪽에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선수가 전 수비에서 키 큰데 이렇게 수비 못하는 사람 진짜 NBA에서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허우적댄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위치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 시즌 수비를 굉장히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위치를 잡는 타이밍과 이런 상대의 길목을 그래도 차단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상하게 팔 잡아 끄는 수비라든지 상대에게 뒤늦은 파울을 해서 엔드원 주는 수비 이런 게 아직까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팀 단위로 그게 1차적으로는 가려졌다는 거에서 타운스의 많은 약점들이 일단은 가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에서의 퍼포먼스에 워낙 공격성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뭐 득점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수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것만 해도 이미 뉴욕은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아마 서부 컨퍼런스 어떤 팀이 오더라도 타운스가 상대 빅을 밖으로 끌어내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게 되면 안쪽은 브런슨의 놀이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웬비 혹은 홈그레 내지는 하텐슈타인에게 많은 페인트존 수비를 의존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빅맨이 빅맨을 끌어당기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브런슨이 안쪽 공간을 차지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타운스 지금 스카우팅 리포트를 찾아봤거든요. 얼핏 생각이 나서 분명히 이 선수가 데뷔 초에는 수비로 더 대학 무대에서 인정을 받던 선수인데 어떻게 그 장점이 물론 공격력 때문에 수비력을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학 때 그런 평가를 받던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못하는 이미지가 되는 것도 참 의원님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대학 때 수비 잘했다 하는데 들어와서는 못하는 선수들 되게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듀크 선수들이죠. 듀크 선수들이 대학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들이 쭉 계보가 있어요. 예, 근데 와서 수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듀크 출신 중에 단 수비 한 잘한다는 명은 있지 선수, 않을까요? 단 한 명은. 네. 듀크 출신 중에 수비 잘한다는 선수를 딱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예.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 디쿠가 아닌가? 켄터키구나. 켄터키죠. 그 플래그는 그래도 수비 잘하죠. 쿠퍼 플래그가 되게 수비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도 단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다. 앤서니 데이비스. 근데 올해 앤서니 데이비스 켄터키구나. 거의 있긴 있어요. 참 왜냐면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마크 윌리엄스나 이런 애들은 듀크 출신이긴 하거든요. 어빙이 거예요. 뭐 상을 받았던 선수 중에 예를 들어 그랜트 힐도 수비상을 받았었는데 와서 수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 뭐 토니 어마커니 뭐 지금 우리 애틀란타 감독인 퀸 스나이더 이런 선수 수비 되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NBA 들어와서 수비 잘하는 적이 없거든요. 네. 대학 때 얘기는 그리고 아이버슨도 대학에서 올해 수비상을 받았던 선수인데 수비 잘했다는 수비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게 다른 겁니다, 약간. 네. 생각해보니까 어빙이 듀크였네요. 제가 어빙 생각하다가 테이텀도 듀크인데. 테이텀 듀크죠. 네. 알겠습니다. 또 듀크 얘기 또 듀크 팬들 조만간 듀크 팬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저거 이렇게 좀 순화시켜가지고 방송을 막간역에서 공지하면은 저희가 조장훈 기자님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 녹화일 기준 다음 주 화요일에 신인 드래프트를 정말 낱낱이 한번 이 느바비 그 컨텐츠만 봐도 웬만한 외국 방송보다 훨씬 더 좋은 식으로 제가 그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주 딥해도 된다. 신경 쓰지 마시고 아주 딥하게 준비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정님은 그럴 만한 역량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웬만한 외국 팟캐스터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 다른 선수들 중에서 이번 시리즈에서 좀 두각을 났다거나 아니면 파이널에서 어떤 상대랑 붙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 선수 좀 키 플레이어가 될 것 같다 이런 선수 좀 누가 있을까요? 이번 시리즈에서 살아난 선수는 미칼 브리지스가 살아났죠. 약간 욕먹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18.5득점. 뭐 3점 슛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서 오지 아누노비가 사실 그 햄스트링 때문에 못 나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공백을 미칼 브리지스가 잘 보여줬고 또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아누노비도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두 윙에 수비되고 공격되는 선수가 있다 이러면은 분명히 서부팀도 괴로울 겁니다. 뭐 이 두 선수뿐 아니라 뭐 그 벤치에서 나오는 맥브라이드나 아니면 뭐 마지막 그 4차전에 잘했던 샤밋 이런 선수 외곽슛 이런 것까지 터진다면은 원래 그 단기전에서는 예상 안 했던 선수가 잘해주는 게 무섭잖아요. 예. 그럴 선수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맥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아누노비 빠졌을 때 이전 준결승 시리즈에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팀 무서울 것 같고요. 조시 하트는 뭐 꾸준히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레이커스가 참 기본기를 잘 가르치다 봐요. 네. 조시 아니죠. 바클리. 여기서 안 뛰다가 여기 와서 깨우치고 이러는 거죠. 조던 클락슨이 같은 레이커스 출신인 조던 클락슨이 깜짝 스타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그냥 구멍만 안 내면 다행이다. 나오기라도 하면 생각해 보니까 오클의 그런 어떤 수비 좋은 선수들한테 조던 클락슨이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러면 클락슨 굉장히 약해 보이네요. 그냥 그 구멍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쓸 거기 쓸 때문에. 건 무조건 쓰겠죠. 근데 구멍만 안 되면 그래도 어설프게 드리블 치다가 공 뺏기고 이런 건 안 하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뉴욕 닉스 로스터를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던 클락슨이 유일하게 파이널 유경험자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뉴욕 닉스 선수들 중에서. 클리브랜드 한번 올라갔죠. 아누노비도 있죠. 아누노비도 오지 아누노비는. 약간 벤치 멤버로 그때. 파이널 가봤죠. 그러면 이제 라커룸 리더로서 활약을 또 클락슨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석수님은 이번 시리즈 먼저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었어요? 저도 조시 하트를 꼽고 싶어요. 사실 브런슨의 약점을 모두 가려줄 수 있는 완벽한 카드죠. 빠르게 또 도움 수비도 가능하고 브런슨에게 약간 리바운드도 가드 포지션에서 따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사기인 건 그거 같습니다. 하트를 쓰다가 공격하고 싶어? 그럼 랜드리 샤мет으로 빼. 이렇게 갈아 낄 수 있다는 거. 옛날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생각해보면 뉴욕이 갈아 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전 멤버들 30분 40분씩 굴려가면서 안 돼도 끝까지 뛰게 해가지고 7차전 가서 퍼져서 지고 막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이번 특히 클리브랜드 시리즈가 그랬는데 조금만 공격이 안 풀린다 싶으면 하트 빼고 바로 샤멧이나 좀 득점이 가능한 자원들을 빨리빨리 갈아 껴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뉴욕이 경기 중에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파이널 같은 단기전에서는 특히나 샌안토니오나 OKC는 윙 자원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에서 분위기가 넘어가는 흐름 싸움이 되게 많이 자주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두 팀 다 가드 포지션에 조금 에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샌안토니오나 OKC나 그러면 저는 오히려 뉴욕 같은 팀은 수비로 좀 더 버텨주고 공격에서 필요할 때 공격 필요하면 샤미 썼다가 수비 필요하면 또 하트 썼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 끼면서 브런슨이 살아날 조짐을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하트를 뽑아봤습니다. 하트가 또 대단한 게 5경기 1경기 정도는 공격에서 맞아요. 약간 또 로또를 한 번씩 하는 선수여서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이 선수가 외곽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언더로 빠지는 수비였는데 그거 언더로 빠지니까 3점 넣는데 다 깨졌죠. 넣었어요. 네, 그러면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샌안토니오든 오클라호마 시티든 우리가 언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하트가 잘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좀 언급할 선수 있으시면 언급을 해주시고 없으면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뉴욕 닉스가 한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닉스 입장에서 상성적으로 세난이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지금 어느 팀이 올라올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두 분이 보셨을 때 닉스 입장에서 철저하게 친 닉스 시각에서 이 팀이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다. 혹시 어떤 팀이 좀 더 나을까요? 이번 시즌 맞대결을 보면은 샌안토니오는 1승 1패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는 2전 전패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1승 1패인 샌안토니오가 낫겠죠. 게다가 컵 대회에서 샌안토니오 꺾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샌안토니오와 지금 샌안토니오 완전 다른 팀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빅을 쓰는 OKC보다는 역시 파이널 또 경험도 없고 이런 샌안토니오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샌안토니오인데 약간 느낌이 다른 이유예요. 샌안토니오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윙을 안 쓰는 팀이잖아요. 3가드와 원빅 아니면 거기 플러스 켈든 존슨 뭐 이렇게만 바꿔가면서 쓰는 팀이고 윙이 있어봤자 바셀 아니면 샴페니 정도를 포워드로 지금 메인 포워드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브리지스나 아누노비가 진짜 잘 털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셀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샴페니 정도는 브리지스랑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매치업이 될까? 무조건 도움 수비로 유발을 해야 될 텐데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무도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꺾은 바도 있고 무엇보다 포지션상 약점이 확실한 좀 샌안토니오가 올라오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웬비라는 존재가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포인트는 뉴욕은 아마 샌안토니오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닉스 얘기는 이 정도로 왜냐면 너무 싱겁게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한테 마지막에 그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뉴욕 닉스라는 어쨌든 마켓은 그 구단은 압도적인 리그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뉴욕 닉스가 1972년인가요? 1년 이후에 73년. 73년 이후에 지금 이 몇 년이에요? 세지 50 53년 네. 동안 우승이 없었죠. 만약 이 우승이 이루어진다면 리그에서 이 우승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 우승의 가치는 전 다 똑같다고 그래요? 보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고 보진 않고요. 근데 그 언더독인 팀이 우승을 한다면은 의미가 있겠죠. 예. 뉴욕이 항상 자기네는 명문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보스턴이나 레이커스에게 우승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70년대 두 번 우승하게 딸랑 다고 그때 또 ABA라는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폄하되기도 하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우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욕 닉스가 프랜차이즈 역사도 길잖아요. 근데 리그를 막 주름 잡았던 스타 플레이어도 보유하지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약간 올타임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올타임 거의- 50위 안에 드는 선수가 뭐 윌리스 리드, 윌트 프레이저, 월트 프레이저, 프레이저. 그리고 월 먼로 이 선수들이 50위 안에 들었고 페이트리 규잉 뭐 이 정도가 들었었죠. 근데 사실 조금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는 뭔가 그 면면이 조금 물론 대선수들이지만 그런 선수를 약간 배출하지 못한 느낌도 좀 있지 않아요? 그리고 4, 50년대 50년대 해리 갤러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뉴욕이 그때는 준우승을 꽤 몇 번 했습니다. 우승을 못했는데 아쉬운 게 같은 지구에 그때는 그 동부와 서부 지구로 나뉘고 컨퍼런스가 없이 필라델피아라는 팀과 보스턴이라는 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센터를 드래프트에서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선수 놓치고 계속 윌트 체인벌린과 빌더스를 상대할 센터만 뽑는데 다 실패를 거의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좋은 선수를 영입을 못하면서 무너진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흑인 처음 데리고 온 것도 그 조지 마이칸 선수를 꺾었었던 너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지 마이칸 선수를 꺾었던 그 흑인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넷 클리프튼 선수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꼬이는 거였죠. 드래프트에서 더 좋은 선수도 있었고 더 괜찮은 선수가 있음에도 센터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에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아니었나. 드래프트 무조건 좋은 선수 뽑아야 됩니다. 닉스는 막 FA로도 막 리그 최고의 선수가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구단의 어떤 상징성에 비해서는 좀 최고급이 아니라 좀 그 아래급들을 잘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뭐 약간 2, 3인자 느낌은 약간 뭐 뭐 마이클 조던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못 데리고 오고 레지 밀러 데리고 온다 했는데 못 데리고 오고 뭐 그리고 앨런 유스턴 데리고 온다든가 뭐 스테펀 마블이 데리고 온다든가 카멜로 카멜론이 그러니까 아마레 스타도 막 이러더라고. 뭐 세컨 팀이나 서드 팀에 들 만한 애들 막 데리고 오는데 진짜 뭐 르브론이나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급을 데리고 온 적은 없었거든요. 좀 아쉽죠. 왜 이걸 여쭤봤냐면 NBA 그 75년이 넘는 역사에 그래도 뉴욕 닉스가 많이 올해 우승을 하면 대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럼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 석주님은 뉴욕동이로서 뉴욕이 만약 이번 우승하면 어떤 정도의 임팩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대한 임팩트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말씀드린 카멜로 앤서니 있지만 전 제레미 린세니티 했던 쭉 연승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은 진짜 아마레 스타디오와이었던 막 곡을 쓰고 나와가지고 팬들한테 지고 쌍욕받고 막 이런 시절 생각나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미국인 친구들이 좀 생겼거든요. 최근에 농구를 하면서 그 도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태생부터 뉴욕이고 뉴욕 도심에 살아? 네, 뉴욕 안에 살아요. 뉴욕 안에. 그 전화번호 좀 부산 알려주세요. 부산에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근데 전화번호도 주세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약간
그 종교 같아요. 종교. 그러니까 뉴욕이. 뉴욕 닉스가? 닉스를 어. 거의 종교처럼 좋아해요. 궁금한 게 뉴욕은 약간 양키스의 도시 아니에요? 예, 양키스 인기 있는데 닉스도 닉스 있고요. 인기 있고요. 그 레인저스라고 해서 NFL, NHL 팀도 인기 있고 뉴욕 자이언츠, 매치는 안 쳐주나요? 매치는? 매츠랑 그 뉴욕은 다 거의 두 개 팀씩 있어요. 예. 브루클린 네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일랜더스라고 해서 아이스하키 팀이 또 있고 제츠라고 해서 또 그 NFL 팀이 또 있어요. 그게 유명한 예, 자체죠. 예. 근데 그런 팀들은 다 세컨 팀들이고 예, 다 자이언츠, 예, 양키스, 닉스 이런 팀들이 더 인기 있습니다. 아무튼 말 그래서 그 친구가 뉴욕 파이널 갔을 때 진짜 우는 거 릴스에 찍어서 그 스토리 찍어서 올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거 보면 걔도 보면 다른 구단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뉴욕 안에는 자기 로스터에 어떤 G리그 멤버가 있었고 얘가 뭘 먹고 다니고 여자 문제가 어디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뉴욕은 깊고 엄청 넓은 팬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약간 이번 기회에 다른 느낌의 NBA 문화가 한국에 좀 많이 들어와서 이 팬분들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닉스의 약간 과거 얘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이 제일런 브런슨이라는 선수가 리그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닉스를 대표하는 올타임 선수가 사실 뭐 셰이가 올라올 거란 보장은 없지만 많이 올라온다면 클러치 맞다이를 놓을 수 있는 리그에 몇 안 되는 그렇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 어떤 대결이 성사될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뉴욕 팬분들한테는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조용히 이제 그 상대가 누가 될지 기다리시면 아주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드디어 또 이 시리즈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거의 전쟁과도 같은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운명의 7차전까지 리그가 이제 시리즈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1대1이었더라고요 상황이. 근데 지금도 3대3으로 팽팽한 상황인데 위원님 이 시리즈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마지막 7차전까지 왔고요. 이제 쏟아볼 건 다 쏟아부었고 최종전에서 결국 승자가 갈릴 것 같은데 양팀 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었어요. 오늘은 그 제이더비 뛰었죠. 많이 못 뛰었고 잘 못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보면 팍스나 그 하퍼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니지만 다 뛸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전쟁터고 뉴욕은 아마 기쁠 것 같아요. 하나씩 쓸어서 나가면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석수님은 지금 이 시리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보세요? 오늘 경기가 6차전이었잖아요. 사실 샌안토니 입장에서는 벼랑 끝 승부였는데 이 경기를 완승했던 요인 중 하나가 상대를 포지션 싸움으로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던져서 많이 넣고 상대는 못 넣게 하는 이걸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야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저지하고 우리만 빠르게 할 거야를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샌안토니오가 그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팍스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리고 야투가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근데 팍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선수가 들어오면 코트가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그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게 만드는 장점이 웬반야마, 특히 캐슬 이렇게 좀 주요 동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프코트 오펜스 때 하프코트 오펜스로 붙으면 오케시가 훨씬 세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쉐이는 이번 시즌 탈압박에 대해 한 번 더 눈을 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이 선수 야투율이 안 좋아도 동료들에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나가거든요. 근데 샌안토니오는 그런 느낌보다 자기들끼리 흥이 나서 되게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였을 때 점수차를 팍 벌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차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났는데 6차전에서는 상대를 템포로 잡아먹으면서 완승을 했다. 그럼 7차전에서는 OKC의 좀 하프코트 오펜스가 터질 거냐 아니면 샌안토니오의 얼리 오펜스가 터질 거냐 요 싸움으로 좀 봐야겠죠. 이게 제가 보니까 한 팀도 연승을 한 적이 없이 없어요. 한 경기 지면은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역으로 또 잡고 계속 이러는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팀은 지금 위원님 어떤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는 어떤 장점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거고 OKC는 어떤 장점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샌안토니오는 웬반야마가 역시 핵심이기 때문에 웬반야마가 공수해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그거를 OKC는 그 웬반야마의 그 코트 지배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팀의 시리즈는 외곽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샌안토니오가 터졌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수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안 터지고 OKC가 카루소나 아니면 뭐 맥케인이나 뭐 켄리치 윌리엄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터지면은 7차전은 또 OKC가 가져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외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OKC 같은 경우에는 골 밑으로 파고들면은
지금 거의 뭐 펜션 패킹을 하다시피 해서 들어오면 다 긁히거든요. 케이슨 월러스니 뭐 카로슨이 이런 애들이 긁어내서 뭐 지금 뭐 캐슬이나 하퍼나 다 들어갔다가 다 털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외곽이 안 터지면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웬반야마가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 하텐슈타인이라던가 제이윌 이런 애를 붙여가지고 계속 몸싸움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외곽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외곽이 안 터지면은 웬반야마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웬반야마의 체력을 굉장히 안배를 해줬어요. 근데 지난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많이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 다리가 풀려가지고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에게 휘청휘청거리는 모습도 나왔었고 뭐 쉬운 슈트 못 잡고 블락 슈트 타임도 못 잡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체력이 아무래도 관리를 해준 선수가 많이 뛰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7차전에서는 OKC가 만약에 이기려면 웬비를 코트에 많이 나오게 해서 후반에 대해서 체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이 시리즈는 중요한 거는 판정도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접전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 판정 아쉬운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많이 있었죠. 그 골텐딩 그 골텐딩이 두 번 사실 한 번만 지금 화제가 됐는데 한 번 더 있었던 게 그 자기가 덩크슛 넣은 게 티에 올랐을 때 림을 끌어내렸잖아요. 림이 흔들리고 있을 때 공이 다시 들어가면 이거 골텐딩으로 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안 불린 게 있었거든요. 보지도 않고 넘어갔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판정이 아쉬웠다. 그리고 그게 승부처였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7차는 만약에 판정이 제대로 간다면은 그게 바라는 점이고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규님은 OKC가 보통 승리를 거두는 가장 단순한 패턴은 이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어떤 더블팀 유도를 통한 어떤 파생으로 인해서 슛감이 좋을 때 좀 많이 이기는 편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이길 수는 당연히 있겠으나 이길 때마다 대승으로 이기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요인이라고 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흐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가져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포지션을 많이 가져갈 때 저는 흥이 되게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우리 공격권으로 전환을 시켜야 그게 우리 포지션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는 수비를 잘 되냐 이건데 빅 대 빅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웬반야마의 수비력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경기도 보면 사실 홈그랜에게 약간 웬비의 롤을 맡겼어요. 앞선 선수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를 나가고 손질을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져들어간 선수에 대해서 홈그랜에게 수비를 시켰는데 진짜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간 선수들이 홈그랜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습니다. 홈그랜이네 내가 넣을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몸빵이 안 되는 뒤로 가면서 몸빵이 안 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홈그랜이 많이 공략을 당하는 게 눈에 보였고 웬비도 몸빵은 안 되지만 손질로 이렇게 쳐내는 게 되는데 사실 홈그랜은 그렇게 팔이 길지는 않으니까 빅에서는 홈그랜은 수비가 좀 아쉽게 느껴졌고 사실 쉐이야 뭐 별의별 수비를 다 겪은 선수지만 진짜 샌안토니오가 쉐이를 어떻게든 잠그려고 갖은 수비를 다 써요.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앞선에서부터 빠르게 압박을 가한다든지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카드 싸움처럼 느껴지는 게 OKC가 쉐이를 활용하는 포인트가 되게 다를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프레스를 처음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붙여가지고 옆에 짧은 패스를 빨리빨리 나가게 해서 3점 찬스를 나게 하고 실제로 그게 카루소가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쉐이의 득점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쪽에 쉐이를 두고 남쪽을 쫙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선수 쫙 몰아놓고 수비수 쉐이 이렇게 둘이 약간 MT 사이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쉐이가 공략하게 한다던가 되게 갖은 찬스를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쉐이를 지금 살릴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쉐이가 공을 오래 들고 있을 때 지난 시즌만큼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느 정도 심판도 판정도 분명히 영향을 있겠지만 심판이 안 불어주는 것 포함하더라도 조금 상대가 이제 쉐이에 대한 압박의 타이밍이라던가 이 선수가 이때쯤 뭘 하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쉐이가 그래서 탈압박 패스에 대한 눈을 좀 뜬 것 같은 느낌인데 7차전의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쉐이가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두 번째, 챗 홈그랜의 인사이드에서의 수비력이 개선이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웬반야마가 플레잉 타임이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0분 안쪽으로 무조건 관리를 해줬는데 40분 가까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약의 밀도가 조금씩 이제 옅어지고 있어요. 원래 되게 쫙 밀도 있는 활약을 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샌 스퍼스가 웬비를 정말 철저하게 갈려줬던 거는 이 순간을 위해서니까. 그쵸, 지금은 뭐 많이 뛰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까지 관리를 받으면 농구 선수를 하지 말아야 돼. 코넷이 부진해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코넷이 나와 있는 동안에
사실 생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비 대신에 코넷이 나왔을 때 잘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코넷 빼고 뭐 비욘보이잖아요. 네, 비욘보. 비욘보나 아니면 플럼리 넣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쩔 수 없이 코넷이 나와야 되는데 코넷이 최대한 버텨주는 리바운드에서 안 밀리고 뭐 득점을 바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골 밑에서 수비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7차전은 웬비가 본인이 자처해서 벤치로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5차 지난 경기처럼 다리가 풀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딱 공격 스타일이 달라져요. 코넷이 나오면은 다들 골 밑으로 적극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웬비가 있을 때는 다 눈치 보거든요. 웬비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셰이 길러스 알렉산더가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 게 더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경기를 잡았던 걸 보면은 웬비가 골 밑에 있을 때 외곽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겼는데 카루스도 오늘 많이 못 터졌고 전반에 월러스나 이런 애는 터졌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3점이 25%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외곽이 터지지 않는 한 쉐이도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스퍼스 감독인데 절체절명의 4쿼터 이제 클러치 타임 5분 딱 들어갔는데 다리 풀리는 웬비 대 몸 컨디션 너무 좋은 코넷 있으면 누구를 쓰시나요? 다리 풀려가지고 막 휘청휘청거리는 웬비 대 오늘 몸 상태 너무 좋은 코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비. 웬비가 휘청휘청 거리더라도 상대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제자리에서 해도 그렇죠. 웬만한. 그러니까. 근데 웬비 다리 풀리는 거는 진짜 1차전서부터 막 풀려가지고. 근데 웬비가 진짜 무서운 게 그 승부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엄청난 빡세요. 것 같아요. 네. 네. 과거 뭐 케빈 가넷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웬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웬비 인성 이슈가 터졌어요. 뭐 비욘보랑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저기 웨케인 뭐 담그라고 약간 이렇게 했다고. 그 약간 좀 근데 비욘보 나오지도 않는 애인데. 근데 비욘보가 그래서 맥케인을 한번 쳤나? 그리고 코넷도 한번 가서 치고 이랬는데 석준 이거 약간 웬비 인성 논란 좀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인성 논란 사실 두 팀 다 지금 사실 거의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우려했던 상황. 제가 아마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OKC 판정, 오케이 심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인정. 근데 저는 그거보다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시리즈가 가면 서로 담글라 그래요. 서로 막 거칠게 나와서 들이받고 막 피디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상대의 안전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일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열한 건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뭐 또 다치고 누구 막 시즌아웃 되고 이러면은 사실 이 승부대로 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는 늘 걱정되는 게 올리닉이 지금이야 가비지 타임에 나오지만 갑자기 막 뭐 1쿼터 막 7분 남기고 들어오고 나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발목 양말 남자. 올리닉이 또 있기 때문에 샌안토니 스퍼스에는. 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리뷰를 하는 저희도 약간 처절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 7차전을 앞두고 있는 시리즈를 막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상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면 7차전이라는 거는 조금 더 몸을 날려서 루즈볼 하나 더 따내고 그렇죠. 조금 더 그런 끈질기게 느낌. 박스아웃 하고 사실 이런 쪽에서 승부가 갈릴 확률이 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차전 한번 예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어떠세요? 예상 좀 하시면. 저는 판정이 공정하다면은 샌안토니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샌안토니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력이 조금 있는 게 만약에 팍스가 살아날 수도 있고 하퍼는 일단 살아났고 반면에 쉐이 길러스 알렉산더는 수비를 많이 당하면서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특히 이길 때는 자유투를 17 거의 12개를 얻어내고 있거든요. 11.7개. 근데 질 때는 6.3개. 결국 이 선수가 파울이 많이 불리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지금 계속 밈으로 나오고 있는 거 다 알 거예요. 자신도 알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자유투 던지고 넘어져요. 심판이 와서 파울 불어주고 그런 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파울이 안 불리면은 사실 이 선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공정한 게 나온다면 이쪽은 어차피 지금 쓰러진 선수 오히려 OKC가 더 많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나왔지만은 효과가 없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7차전에서는 샌안토니오 쪽에 저는 왜냐면 스퍼스에 약간 조금 더 우세를 점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 5차전도 샌안토니오가 유리하다고 본 게 저도요. 그 많은 카드를 썼을 때 남은 카드가 샌안토니오가 좀 더 낫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의외의 뭐 그 판정 중요할 때 판정 예를 들어서 그 미치 존슨 감독이 챌린지 걸었는데
그냥 안 테크니컬 파울 안- 줘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경기였잖아요. 그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런 오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팬들도 샌안토니오 만만치 않았다라고 누가 올려놨던데 그 대부분 다 파울에 불렸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그런 걸 보면은 7차전 판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실체가 있는 거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그 커뮤니티 많이 하거든요. 스카 포스터는 조작 심판이 맞고 토니 브라우스는 못 보는 못 심판. 보는 심판이다. 맞아. 저 못 본 거야. 그냥 멍청해서. 그러네요. 아, 참, 뭐, 콜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왜냐면 그거야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중립을 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방송에서 좀 그쵸.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번 시리즈는 그 얘기를 참 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어려운 것 같고. 석준님도 한번, 이거 꼭 위원님이랑 반대로 갈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소신껏. 네.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님이랑 100% 똑같아요. 판정 제대로 가면 사실 5차전도 샌안토니오가 비등비등하게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파울의 개수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타이밍에 어떻게 파울이 불리냐를 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쫓아가는 타이밍에 맥없이 파울 불리는 것만큼 진짜 쫓아가는 팀 입장에서 맥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강도로 포지션 대 포지션으로 수비를 하는데 저쪽에서 안 불어버리고 우리 쪽에서 불어. 사실 그거는 심판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판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심판의 의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야에서 봤을 때 다른 선수와 관중과 모든 이들이 체감을 했을 때 비슷한 강도로 불리면 그게 하드콜이든 소프트콜이든 선수는 납득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안 불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불어버리고 누가 봐도 정당한 신청을 하는 건데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죄 돈 걸었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잣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잣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나온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이미 얼룩졌다고 봅니다. 이미 이거는 판정으로 얼룩진 시리즈이기 때문에 7차전 판정 제대로만 해주면 샌안토니오가 사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교한 공격은 샌안토니오가 다 대비를 하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OKC가 기대 대비 득점을 더 많이 뽑아내느냐 아니면 샌안토니오가 기대 대비 포지션을 더 많이 뽑아내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둥이도 또 한번 나서 볼게요. 네.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야말로 이제 경험의 차이가 사실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안정적인 공격 옵션이 있는 하프코트 오펜스. SG.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아주 좀 위험한 예상이긴 한데 90점 간 넘길 것 같아요. 간 넘길 것 같아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셰이 길러스 알렉산더가 웬비를 1대1로 저는 약간 요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막 다리 풀리게끔 해서 그 타점을 이겨내는데 그 높이를 이겨내는데 7차전에서의 오클 셰이 길러스 알렉산더가 클래스를 좀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만약에 근데 100점 이하로 가면 저는 샌안토니오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100점 이하로 둘 다 묶이는 경기를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승리는 OKC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7차전 떨리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미 큰 경기 경험이 뭐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냐인데 포포비치 감독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는데 그런 거 풀어주는 거는 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정으로 따라가나요, 포포비치가? 그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미치 존슨 감독이 자기 팀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경기장에서 이제 포포비치가 팀 덩컨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 이렇게 오마주 시키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근데 만약에 OKC가 이긴다 그럼 저는 가비주를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KC가 이기면 순간 확 넘어갈 것 같고 샌안토니오가 이기면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3차전 진 다음에 3차전 진 다음에 포포비치 와서 막 거의 막 진짜 쌍욕바 같대요. 쌍욕바 같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의도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선수를 맞아요.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정말 잘 알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정말 이거 벌써부터 제가 떨리네요. 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그 OKC가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OKC가 레이커스를 꺾고 올라가기도 했고 뭔가 그래도 오클이 리핏을 도전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가요? 저 소신 발언입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올라가야지 좀 더 얘기거리가 많죠. 99년도에 그러네요. 뉴욕과 샌안토니오가 리턴 붙었었고 매치.
2007년도에 마이크 브라운하고 또 샌안토니오가 붙어가지고 박살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거리를 만들려면은 샌안토니오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컵 대회 리벤지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솟아는 세난데 뉴욕인데 그리고 최근에 2연패 팀들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파이널에 막 이렇게 연속으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첫 포지션 딱 어떻게 되는지 봐야 뭔가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 뭐 제가 떨어져도 좋겠다 뭐 이렇게 약간 반농반진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OKC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싶은데. 초반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샌안토니오가 초반에 앞서 나가는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은 진짜 관중들의 응원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거기 눌릴 수 있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처럼 초반에 앞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런을 꽤 달렸어요. 이번 시리즈 거의 때. 내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진 경기에서 다 특징이 그 모멘텀을 굉장히 빨리 내줬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흐름으로 전환을 되게 빨리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주고받는 흐름까지 안 가게 빨리 차단을 시키는 게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 NBA 유튜브계의 고트 또 느바비큐가 단순히 이 팀이 이길 것 같다만 예상을 하면 조금 안 되잖아요. 저희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를 주목해 보자. 요거까지 한번 가시죠. 제가 웬만하면 이제 두 분께 예측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가 경기이니만큼 웸비나 스가 같은 정답수는 잠깐 빼고 디에런 팍스 하겠습니다. 데이런 박스. 네. 그래도 안정적인 선택지를 근데 안정적인 20득점 언더 뭐 다운. 이 득점 절대 안 되는데 네, 어시스트 7개 이상 하면 샌안토니오가 이깁니다. 박스 7개. 그러니까 저는 특히 오늘 팍스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야투 감각은 완전히 말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동료들이랑 같이 붙어 있을 때 나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혼자 백코트에 있고 나머지 선수 딱 앞으로 달려갔을 때 템포가 훅 하고 빨라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샌안토니오가 이기려면 포지션을 많이 잡아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포지션 많이 잡아먹는데 팍스만한 카드가 없다. 그래서 저는 팍스 주목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이 선수 주목. 세단방 저희 세단 방송이 아닙니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네. 오클라호마 시티는 저는 홈그랜. 홈그래.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마찬가지 입각한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웬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고드는 자원들에 대한 2차적인 수비를 홈그랜이 해주지 않으면 오늘처럼 계속 포지션 뜯겨가면서 느린 템포로 공격을 강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으면 홈그랜의 안쪽에서 버텨주는 수비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뭐 세단 가드들의 범핑에 거의 뭐 그냥 나자빠지는 수준 정도까지 밀려. 너무 얇긴 해요. 얼굴이 좀 커서 체구가 커 보이는데 웬비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프레임이. 그리고 뭐 오늘 블락도 뭐 샴페니 뭐 바셀 이런 바셀한테 다니면서 사실 자존심 많이 구겼어요. 그때 딱 블락 당한 다음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이 선수는 나는 웬비급은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시리즈가 아닌가 싶긴 해요. 전 여준석이 문자 보냈을 것 같아요. 형 실망이야. 약간 이런. 형 이거밖에 안 됐어. 약간 그래도 여준석 선수는 그래도 챕콤그램을 응원하지 않을까요? 같은 또 대학 선배니까 아니. 이었으니까. 옮겨서 상관없나?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여준석 선수하고 홈그랜하고 그 웬바냐마가 청소년들 때 같이 다 같이 쪘습니다. 네, 그러네. 웬비 상대로 나쁜 기록 안 냈었어요. 여준석 선수. 괜찮은 기록 냈어요. 기록. 구멍은 아니, 아니었다. 10몇 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10한 5점 이상 올렸던 것 같고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청소년들 때 엄청 잘했던 거. 득점 1위였잖아요 그때.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세단과 샌안토니오에서는 저도 팍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지금 페인트존 안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건 팍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슬은 턴오버 너무 많았었고 하퍼도 마찬가지로 혼자 드리블 치다가 뺏길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는데 팍스는 그래서 팍스가 우리가 까먹고 있었지만은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탔던 선수예요. 7차전에서 중요할 때는 해주지 않을까. 오늘은 야속한 경기 안 좋았지만 다 던질 만한 슛이었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그 막판에 다 넣었던 슛들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지금 사실 웬비가 밀려나가지고 골 밑에 들어가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골 밑에 웬비와 함께 들어가고 웬비의 그 지금 엘리우 못 띄워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팍스라고 보고요. 그나마 팍스가 해준다면은 샌안토니오가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런 애들 잘해요. 이런 애들 시리즈. 카루소, 월라스, 맥케인, 뭐 월라스. 월러스 그리고 케니치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3점을 잘 넣어주면은 그게 결국 벤치에서 그렇죠, 힘이거든요. 그렇죠. 벤치가 더 강했던 이유거든요. 얘네
누가 나와도 나오자마자 3점 넣어주고 이러면서 분위기 바꾸고 웬비 들어가 있을 때 골밑 돌파해버리고 이런 거였는데 그것들이 되면은 쉐이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린 윌리엄스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그 제일린 주니어 윌리엄스는 타운스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린 윌리엄스 잘하고 있죠. 사실 이 7차전에 선수의 3점이 터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하텐슈타인이 없는 3점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많이 중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몸싸움은 똑같이 잘해주고 근데 이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로 공략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작은데 빠르잖아요. 그래서 공략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가 조금 섞인 듯한. 생긴 걸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필리핀 계열이라는 말도 되게 그래요. 네. 아시아계가 약간 네, 섞여 아시아계 있긴 할것 있다고 같아요. 들었어요. 근데 되게 약간 터프한 선수던데요. 제가 네, 봤을 때 막 웸비랑 지금 신경전도 좀 하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가장 터프한 선수죠. 네. 그 선수가 3점을 엄청 많이 넣어서 4차전인가 3차 몇 차전을 잡았는데 제일린도 그렇죠. 5차전인 거 3차전에 아마 83%로 5개인가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 터지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쭉 넘어갔던. 그러니까 사실 샌안토니오가 위원님께서는 이제 이런 애들 시리즈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게 결국 이걸 벤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웸비 들어갔을 때 샌안토니오가 포지션 싸움으로 벌려놨던 것들을 그대로 깎아놓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었어 가지고 저는 샌안토니오 벤치도 OKC 벤치만큼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 회차 왔던 켈든 존슨이 지금 후반부로 경기로 갈수록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안토니오 팬들 이거 엄청 하시던데 켈붕이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네. 카터 브라이언트도 여전히 덩크만 해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셰이한테 못하고 몸통 박치기 한번 이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굉장히 신생아처럼 생겼어요. 카터 브라이언트는.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예전에 마이티 마우스의 그 쇼리 닮은 아 맞아요. 그분 되게 저 닮았어요. 제일리 윌리엄스 잠깐 닮은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뭔가 좀 닮은 느낌이 나서. 근데 운동 능력은 확실히 좋고요. 수비 어. 능력 좋아요. 근데 사실 거의 뭐 얼빠진 표정을 딱 하고 있는데 미치 존스 감독이 그런 걸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팀 감독이나 저였으면은 이번 시리즈 3차전 이후에 안 썼습니다. 근데 계속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 미치 존스 감독도 저는 이 감독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카터 브라이언트 기용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셰이에게. 왜냐면 셰이는 얼마나 정교한 디펜더들만 상대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근데 약간 그 카터 브라이언트는 좀 동물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 약간 학습이 안 된. 슬램덩크 산왕전에서 정우성이 강백호를 자꾸 신경 쓴 것처럼 얘가 어디서 뭘 할지를 모르는 그게 약간 좀 심리적인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5분 정도씩 기억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그 요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카터 브라이언트 밈 있는 거 아세요? 2K 생성 선수 같다고. 플레이어 2K 생성 플레이어 같고 맞아요, 빈번호도 맞아요.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되게 약간 무표정으로 어벙한 표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사람들이 2K에서 나온 애 같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 느바비큐가 한국 NBA 유튜브계 고트잖아요. 여기서 또 그치면 또 예측이 재미가 없죠. 느바비큐 다운 예측이 또 가려면 7차전에서 이 선수는 잘할 사이즈가 안 보인다.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볼까요? 이 선수는 이 팀의 구멍이 되고 발목을 잡을 선수가 좀 이 선수가 갈 것 같다. 혹시 좀 존 샴페니, 한편이 줄리안 샴페니. 왜요 왜?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 내내 기복이 되게 심하고 첫 슛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선수 보면서 깨닫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샴페니가 안 터지면 샌안토니오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 것 같고 저는 샴페니만큼 또 비중이 있는 게 캐슬이 진짜 약간 그 안 좋았을 때 캐슬로 되게 평균 회귀를 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게 OKC가 워낙 손질을 잘하는 팀인 것도 있지만 진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실책을 남발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캐버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두 가지를 뽑으면 샴페니 슛 감각 그리고 캐슬의 턴오버 감각 이거 두 개를 뽑겠습니다. 네. 왜 자꾸 세단만? 네. 그쵸. 오클도 저희 다뤄야 돼가지고 그쵸. 네. 오클라호마 시티 팬들이 또 댓글 달아요. 근데 이번에 나한테 달리겠다. 네, 떨어지길 바라니까. 저는 여긴 제이덥 절대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AJ 미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지 이런 애들에게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쉐이가 없을 때 미스매치 헌팅을 했던 AJ 미첼이 없으니까 원래 그 구간 해줬던 게 제이덥인데 지금 제이덥도 제 상태가 아니라서 근데 이건 좀 약간 안쓰러워요. 지금 이번 시즌만 햄스트링 부상이 4번째니까 사실 이제 아마 팀 입장에서도 옆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나오지 말아야죠. 네, 맞아요. 안 나와 있어야 미래를 돼요. 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이 선수는 7차전에서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저는 채 톰그랜 불안합니다. 톰그랜 불안하고요. 근데 네, 영원히 세탁 못 하고 이번 시리즈 끝나는 건가요? 만약 그러면 네. 영원히 그냥 그렇게 세탁을 한번 하긴 해야 떨어지는 되는데. 불안하고요. 네, 공소에서 다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에서는 2명 두 명. 두 명. 카터 브라이언트와 해리슨 반스. 에리슨 반스. 카터 브라이언트는 계속 불안했고 해리슨 반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팬이지만은 큰 경기에 이 선수는 진짜 약한 새가슴이죠. 선수입니다. 네. 진짜 전형적인 그래서 새가슴이죠. 시차에서 저는 많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도 챔피언이잖아요. 챔피언. 그렇죠. 그래도 챔피언 반지가 있는. 알겠습니다. 뭐 약간 뭐 마지막에 뭐 이 선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저거 하지만 이 7차전은 예측을 안 하고 이 넘어갈 수가 없을 없었어요. 정도로 아, 그럼요. 이게 너무 두 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기대돼요. 네. 이게 만약에 뭐 그 어디서 모여서 본다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아 진짜로. 그런 거 저- 하나 어디서? 안 근데 하나? 단관을 그 이태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샘 라이언스 그 펍에서 많이 어디 하는 거 하던데. 있으면 알려줘 나도 가서 어. 보게. 깜짝 파티 이렇게 가가지고. 뭐 어디서 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어디서 다른 할것 유튜브를 같긴 좀 아니 뭐 네. 저희가 하던가. 저희 뭐 지금 지금 모집 뭐 장관하기 힘들고. 지금 모집해봤자 뭐 한 세 명 저희 세 명이 모여서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굉장히 떨려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시리즈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시리즈는 많았었죠. 예전에 워낙 역사가 NBA가 깊으니까. 근데 이런 시리즈가 계속 있다라는 게 NBA의 장점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네. 꼽는 NBA 플레이오프 최고의 시리즈는 혹시 뭐예요? NBA 플레이오프 최고의 시리즈요. 윌리스 리드의 컴백? 그것도 대단한 경기였고 뭐 제가 본 경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69년도 7차전도 역시 와 진짜 그게 빌러스의 마지막 우승이잖아요. 2패 후에 2승 그 다음에 홈팀이 가져가는데 7차전 원정에서 이겼는데 그 막판 적전에 돈 넬슨의 볼록슛으로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야 이거 전혀 뭐 상상도 안 되는 돈 넬슨은 그냥 그리고 감독으로만 제가 본 경기로는 최고의 시리즈는 그 93년도인가? 시카고 불스와 뉴욕 닉스의 시리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017년 파이널 2017년? 16년 파이널 16년. 1승 뒤집은 거. 3패에서 클리블랜드 뒤집은 거. 클레브랜드 디스보요. 알겠습니다. 석주님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점프볼 기사에도 한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7-2018 시즌 파이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연패 달성했던 그 시즌 파이널 시리즈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4대0 아니었나 그때? 4대 0이었어요. 4대 0. 그러니까 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던 르브론 중에 가장 홀로 빛났던 르브론이 혼자 빛났던 시리즈. 패자가 어떻게 네. 빛나? 근데 정말 제가 커리도 르브론도 그렇게 르브론이 빛난 것보다 그 그러니까 두 명이 제이알 스미스의 역주행이 빛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단일 솔로 임팩트 중에 가장 강했던 경기가 그때였고 동시에 저는 커리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그 경기 2차전 파이널 2차전으로 기억하는데 커리가 그냥 슛감이 되게 좋았어요. 4쿼터인가? 케빈 러브를 앞으로 끌고 나오는데 커리가 드리블 미스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솔하다가 3점 슛 넣겠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커리가 공을 왼쪽에 살짝 흘리거든요. 그래서 커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뒤로 가요. 샤클락이 3초 남아가지고 되게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플러터처럼 위로 싹 쏘는데 그게 팍 하고 들어가면서 상대가 팍 기가 죽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본 농구 경기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리즈를 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MG 뉴욕. 그러니까 서로의 그 임팩트가 좀 다르긴 한데 둘 다 약간 멋있었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마지막 시리즈도 기억이 안 났나요? 지금 저거 다 기억해요.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추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심지어 그때 맵스 유일한 우승이잖아요 댈러스. 저는 근데 그 유일한 우승을 제가 다 보지 못했어요. 아니 돈치치 마지막 얘기한 건데 돈치치 그거- 마지막 시리즈. 저거 다 기억해요. 저 심지어 그 파이널 보스턴이랑 했던 파이널 맵스 코리아 그 관계자분이랑 같이 가서 단관에서 봤어요 거기. 근데 그때는 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미 그 느껴졌어요. 아 여기까지구나라고 2차전인가 끝나고 나서 되게 느껴졌어요. 돈치치의 그 패턴들 온갖 패턴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 보면서 그리고 특히 그때 어빙이 보스턴 홈에 가면 보스턴 팬들이 막 그렇지. 공만 잡으면 야유하고 자유투 던질 때도 야구 심지어 라커룸 들어갈 때도 막 쌍욕 받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이건 기세로도 안 된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시 안 넣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되게 초연한 상태로 봤습니다. 보스턴 팬들이 제일 거쳐요. 제일 네. 아 그래요? 남자갈 줄 알았는데 빛 LA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보스턴에서 나왔겠지. 보스턴 네. 어디서? 언제? 언제? 그러면 그때겠죠. 그 그 fuck 보스턴 할 때 그 광고를 많이 나온. 언제였지? 80년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이전일 거 아니에요. 80년대 나왔어요. 80년대. 아, 버드랑 매직. 82년도에 아, 그게 레이커스하고 보스턴이 붙을 때가 아니라 필라델피아하고 보스턴이 붙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이길 때 필라델피아에게 보스턴 팬들이 해준 얘기예요. 보스턴 아. 레이커스를 꺾어라. 빛 와. LA, 빛 LA, 빛 LA. 보스턴 팬들이 필라델피아를 응원해 주는 그럼 거예요. 멋있다. 그리고 끝나고 음. 케빈 맥케일이 줄리어스 빙을 잡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보스턴을 레이커스를 잡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럴 정도로 레이커스를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약간 멋있는데요. 저는 그 멋있다. 그 약간 그 너무 싫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적한테 저도, 박수를 쳐주는. 그렇죠. 너네가 가서 꼭 이겨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그 데릭 치터 은퇴 그 광고가 그 리스펙트라고 보스턴 선수들이 조용히 안 보이게 막 리스펙 그 제스처 취하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그거 못지않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동영상 나올 겁니다. 예, 비델레이의 원. 우리 또 그런 또 감동 서사 또 없어요. 숨어 있는. 재밌어. 그런 서사 어떤 것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막 비트 LA라는 용어가 그때 만들어졌다 막. 어. 쓰리핏은 펜나일리가 만든 건 아는데 네. 왜 만들어진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냥 그게 1987, 88 시즌 레이커스가 우승을 해요. 그때 리피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어낸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레이커스가 2연패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리피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피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하면 3를 붙여서 3피트라고 그러니까 약간 라임 같은 3를 거네요. 붙여가지고 3핏이 되는 거죠. 4핏이란 말은 나온 거는 마이클 조던이 1차 은퇴한 다음에 그 스카티 피펜이 운동화에다 4핏이라는 거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붙는 거죠. 5핏이면 5핏이 되는 거죠. 예.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이게 우리 검색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3핏 그 리피트 할 때 그 퍼레이드 한 다음에 LA에서 그 펜날리가 얘기한 거거든요. I guarantee. Next year we will repe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3핏 얘기할 때 그래서 매직 존슨이 나와서 입을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었다. 리피트 그런 게 나오니까 3핏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지? 그래서 못했구나 쓰리핏을. 쓰리핏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때 89년도잖아요. 디트로이트가 붙는데 88년도에 디트로이트가 붙었어요. 그때 7차전을 가는 경기였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사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플레이오프 때 너무 잘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거의 전승으로 서브 컨퍼런스 결승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라서 선수들은 좀 쉬고 싶었는데 펜라일리가 갑자기 선수를 모아가지고 딴 데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 이미 선수들은 펜라일리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막 억지로 시키다가 바이런 스캇이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붙어도 디트로이트하기 이기기 힘든데 바이런 스캇이 다치면서 선수는 이제 펜라일리에 대한 신뢰가 꺾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4대0으로 져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펜라일리는 뉴욕으로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비트레이라고 외칠 정도로 이제 그런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레이커스보다 더 많이 우승한 게 셀틱스잖아요. 그럼 반대로 셀틱스를 그렇게 약간 지칭하는 그런 문화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들끼리는 뭐 셀틱 프라이드라는 게 있었지만 상대 팀에서 뭐 약간 보스턴을 약간 이렇게 놀리는 용어 이런 건 없었어요. LA가 그러잖아요. fuck 보스턴이라고. 아 진짜? 했던 그렇게 걸로 직관적으로 그냥? 네, 그냥 너무 센스가 없는데? 그 실제로 나이키 클래식 광고 중에 그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beat LA라고 하고 저쪽에서 F 보스턴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보스턴도 공공의 적이었을 텐데 리그에. 그렇죠. 신기해가지고. 근데 BTLA는 참 문화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거의 모든 LA 연고 팀들에게 그렇죠. 모든 리그에서 모든 하는 종목에서 다 하죠. 어감이 좋아요. BTLA 그죠? 약간 응원 같아요. LA에서도 신날 것 같아서. 아무튼 많이 좀 3점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뭐 준비하신 것 중에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7차전의 포인트 중에 또 다른 하나를 꼽고 싶은데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플라핑 논란에 있잖아요. 아니 너무 넘어져.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그 근데 아니 그 똑같이 넘어져도 딴 선수는 안 예, 불려요. 예, 스태스 예. 같은 경우는 넘어져도 안 불리는데 웬비는 자꾸 풀어주니까
더 많이 나왔어요. 나오는 거죠. 예. 이미 엄청 나오더라고요. 자꾸 넘어지는 거 뭐 막 애들이 길거리 농구할 때도 막 넘어지니까 수비수가 아예 안 붙는데 수비수 쪽으로 계속 드리블 쳐서 넘어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나오죠, 그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패러디 중에 웃겼던 게 태풍이 불더라고요. 농구 코트에서 태풍 불어서 넘어졌거든요. 오클라호마 옷 입은 사람이 파울을 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그런 건가 진짜. 채톰 그랜도 살짝 컨택 있어도 그냥 바로 낙법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넘어지는 게 부상을 덜 그죠, 당하는 그죠. 거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넘어지긴 하죠. 아니 막 코트에서 막 3명이 동시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너무 오클라호마 요 시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수차례 얘기 드린 거긴 합니다만 경기의 기준선은 전 선수가 세우는 게 아니라 심판이 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1쿼터 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이면 다 알아요. 아 오늘 이 정도 불겠네 안 불겠네를 선수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게 저는 무국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심판들에 대한 기준선이 빡빡하든 소프트하든 좀 정당한 딱 경기대로 볼 수 있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2치차전은 이목 엄청 쏠릴 거 아니에요. 중계로도 그렇고 상품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경기인데 경기가 얼룩지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싸움 안 나고 부상자 안 나오고 네. 예. 웬비도 30점 넣고 스가도 제발 30점 넣고 30점 이런 경기 넣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그 두 에이스가 누가 1점 더 넣느냐로 그렇죠, 또 그럼요. 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웬비도 정말 잘하고 SJ도 정말 잘하고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가 5, 6차전 보면서 느꼈어요. 와 얘네 진짜 서로 담그겠다. 이게 뭐 하나 터지겠다라는 게 5, 6차전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이제는 전쟁이죠 사실. 몸 날리고 상대 착지 공간 안 주더라도 들이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와 이거 한 번은 누구 담그거나 다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무도 안 다치고 공정한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난 파이널이 할리버튼이 다치면서 좀 싱거웠잖아요. 네. 근데 제발 안 다치고 재밌는 그니까요. 경기였으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목 잔뜩 끌었는데 갑이지. 뭐 이목 잔뜩 끌었는데 1쿼터에 막 아웃. 막 이러면 너무 약간 슉 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좋겠어요. 심판들도 잘해야 되니까 진짜 이목 쏠린 경기인데 그러니까요, 막 웬비 그러니까요. 1쿼터 2분 만에 파울 2개 이런 식으로 네 개 나오면 뭐 이러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네. 왜 이렇게 떨리지? 내 응원팀도 아닌데. 빨리 보고 싶은 막 이게 또 일요일 날로 어떻게 또 약간 한국 황금이니까. 시간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 일찍 그럼요. 일어나서 경기를 다 보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도 시청률 엄청 폭발할 것 같아요. 네. 그 서브컴에서 1차전, 2차전이 시청률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음. 7차전 엄청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막 미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렇게 듣지만 마시고 저도 이제 양팀 다 제 응원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웬비 대 뉴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지금 생겼어요. 웬비 대 뉴욕이. 그러니까 세난 대 뉴욕이 아니라 웬비 대 뉴욕, 그러니까 외계인의 뉴욕 침공,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물론 뭐 OKC가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 빅마켓의 대표와 스몰마켓 성공 사례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농구 팬들만 좀 헤비한 농구 팬들만 좋아할 매치업인 것 같고 웬비가 올라가서 뉴욕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게 많은 일반적인 팬들까지도 잡을 수 있는 또 웬비가 올라가는 건 진짜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몇 년 만에. 그렇죠. 데뷔를 진짜. 한지 얼마 됐다고. 23이더라고요. 계속 23.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찾고 있었잖아요. 르브론과 커리, 듀란트가 은퇴하면 누가 될 넥스트라. 것이냐인데 웬비가 올라설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쉐이나 뭐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를 넘는 급은 아닌 것처럼 인기로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웬비는 넘을 것 좀 같아요. 그 아이코닉하니까. 선수에게 그만 갈 음.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비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잘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그의 이미지가 되는 건 실력적으로 20점 넣고 30점 넣고 이거랑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런 브라운이 정말 잘하는 NBA 선수지만 어떤 이미지가 있냐고 하면 사실 전 똑똑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웬반야마는 잘하든 못하든 아이코닉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때 그게 저는 되게 버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약간 웬반야마의 파이널을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이러한 이제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승리한다면 그만큼 훨씬 더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아마 팬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악역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악역은 또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리그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약간 빌런이고 웬비가 약간 주인공 롤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요? 이건 뭐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사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짜여진 느낌이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를 좀
만약 비아냥거리는 밈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웬반야마랑 가장 많이 붙는 짤이 진격의 거인 짤이거든요. 그 진격의 거인이라고 해서 벽 타고 넘어가는 거인 있는 만화 있어요. 거기 조사병단이라고 선수들 OKC 선수들이 조사병단인 거예요. 그래서 웬반야마 목을 치는데 사람 그 인간 심판들이 파울 이렇게 불어주네요. 그 밈이 되게 유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7차전을 다루지 않고 분량을 뽑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오늘 정말 이것저것 얘기 정말 많이 했고 뭐 두 분 또 준비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마지막에 그냥 뭐 수다 한 번씩 떨잖아요. 그 두 분 나는 솔로 보세요. 안 봅니다. 아예 안 보고. 이번에 역대급이어가지고 진짜 그래요? 대한민국이 들썩였거든요. 지금 NBA 파이널 정도는 지금 후순위에 밀릴 정도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두 분 재밌게 보는 TV나 이런 컨텐츠는 없어요? NBA 말고? 어제 롤. 롤 KT하고 T1의 경기 마지막 장면이 뭐 난리 났거든요. 그 해외 유튜버들도 그 짤들이 올라오는데 뭐 막 다들 뭐 F 워드 쓰면서 난리 나서 What the fuck 막 이럴 정도로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예. T1이란 팀은 잘하기도 하는데 재미있게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인기가 있거든요. 젠지란 팀이 사실 1위인데 작년에도 1위였고 올해는 지금 3위지만은 더 잘해요. 근데 재미있는 경기를 하는 거는 T1이라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NBA도 보면 재미있는 경기를 하는 팀이 나왔으면 좋겠고 페이커라는 스타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페이커 그리고 캐리아, 오너 뭐 이런 선수들 진짜 거의 뭐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 고특급 선수들이 대가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NBA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우리 딸하고 IOI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진짜요? 갑자기 어제 우리 와이프가 아니 막 노래 제목 갑자기예요. 맞아 서든리. 우리 옛날 앨범을 보는데 저하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IOI 콘서트를 갔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더니 IOI 콘서트 하는데 끊어줄게 가라 그러는 거야. 갑자기 끊어가지고 내일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들으러 갑자기 가시네.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요즘 저는 도연. 저는 나영. 나연. 스톤 나연. 저는 도연. 우리 딸은 소미. 소미. 혁수님은 여친이라고 대답하지 마요. 뭐 그런. 제가 사실 그걸 안 봤어요. 콘테스트 101을. 그러니까 그 나온 분들 많은데 저는 그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세정이? 의원님 이걸 더 좋아하시는 얘기 같아요. 예, 청아님? 청아님 되게 기억. 청아 그렇지. IOI가 이번에 10년 만에 복귀하면서 노래가 처음에 되게 이상하다, 뽕삘이 가득하다 막 이래서 욕을 좀 먹다가 갑자기 이게 중독성 때문에 지금 거의 좋더라고요. 그 야구 선수 밈도 있잖아요. 양이지 선수랑 맞아요. 이거 같이 뭐 콜라보 했더라고요. 그걸 찍었더라고요. 그 원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지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근데 그 양이 원래 뭔 가사인지는 이제는 양이지로 뒤덮어져 버려가지고 아무튼 IOI 얘기까지. 석준님은요? 저는 이틀 뒤 새벽 1시에 이제 아스날과 또 축구야?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간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 리핏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뭐 이태원으로 갑니다. 이강인 못 뛰잖아요. 이강인 나오나? 못 뛰어. 모르겠어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할 관심 없습니다. 저는 거의 아스날이 못 나오는. 아스날에 누가 있어요? 아스날이 제가 있죠. 팬이 아스날에 아스날 아르테타 있고 어. 빅터 요케레스라고 있고 잘하는 선수는 원래 이제 부카요 사카라고 좀 잘하는 선수가 있고 월드컵 나와서 잘할 만한 선수. 월드컵 나가서 잘할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앙리잖아. 앙리. 데클란 라이스라고 저희 아주 보물 같은 지금 차세대 고트 데클란 라이스라는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고 살리바도 아주 잘하고 있고. 우리 그 오전에 오늘 촬영일기 오늘 제가 PLBQ 녹화를 했거든요. PLBQ 좀 열심히 보세요. 네. 저 잘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간 걸 안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온 거 못 봤어요. 네. 그럼 안 보는 건데 지금 6개밖에 안 올라갔는데 최근에 올라온 거 안 보면은 NBA 파이널을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저 뒷부분이니까 제가 좀 얘기 좀 하면은 그 거의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제가 커피 후원 그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제작비가 많이 타이트합니다. 네, 그 커피 후원 1,000원이거든요. 1,000원? 아니 10,000명이 딱 1,000원씩만 딱 후원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1,000원인데. 10,000명에서 1,000원씩만 해주시면은 저희 조금 풍족하게 할 수 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어오긴 해요? 조금씩? 한 열 몇 명한테 어. 들어왔는데 제 와이프가 10,000원 했고 나 원래 근데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는 거기다 이렇게 좀 남겨주면은 좀 직관적으로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오프신 되면은 이제 큐레이션에 글 좀 써야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아 진짜요? 저는 오. 봉인을 풀 겁니다. 그럼 빨리 비시즌 마무리를 때- 해야겠네 아직. 기능이 구현이 안 된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비시즌 때 진짜 폭주할 생각입니다. 폭주. 진짜 담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여 아이돌 얘기 이런 거 써도 돼요? 그 위에 닉네임을 좀 바꾸셔야겠네요. 다르게 따로. 하셔야겠는데요, 의원님. 뭐 하나 정하시면 안 돼요 닉네임. 약간. 스톤 연기 뭐 이런 거? 아니 연기를 감춰야 벌써 되는데 갑자기 왜? 벌써 뒤에 있잖아요, 의원님. 아. 스톤 나영으로 하면 되겠다. 아 근데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왜냐면 따님이 거의 어렸을 때 갔던 콘서트를 네. 이제 그때 성장해서 초등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왜 혹시 그 올라가서 뭐 무대에 막 난입해서 춤추시는 건 아니겠죠? 아, 예. 그러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표를 갑자기 구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제가 약간 지금 혼이 좀 나가서 아, 어떻게 엔딩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석주님이 오늘 엔딩을 좀 한번 아, 네 어떤 말로 약간 명언 같은 잘 생각하던 명언 같은 거 있어요. 그 명언을 약간 요번이 그 이제 7차전을 앞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명언처럼 엔딩을 한번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듯이 뭐 공도 둥굽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름 큰 잔치에 이제 먹을 거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아주 뷔페가 차려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7차전에서 좀 진부한 표현인데 그런가요? 요즘 소문난 잔치 이런 거 뭐 잘 안 쓰지 않나요? 요즘 약간 그러니까 너 젠지 세대 맞아? 좀 신박한 거 없어요? 요즘 약간 밈? 이거 제 신념인데 신념이라 그러면 뭐 놀릴 수가 없잖아. 신념 같은 건데 그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설득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응원하는 게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동기화는 절대 안 되고 저는 타인은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한도가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에게 설득이 되는 좀 경기력이 두 팀 모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석준님 스탠딩 코미디 배운다 그러죠. 네. 너무 웃음기를 빼는데 아까 농담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스탠딩 코미디 같은 스타일로 약간 뭔가 욕 붙어야 되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혼이 나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좀 할 얘기 좀 없으시죠? 네, 오늘 다 쏟아봤습니다. 네, 그럼 종료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파이널이 시작되고 아마 리뷰를 할 것 같아서 그 경기 또 이제 파이널이 어쨌든 제일 큰 무대니까 정말 큰 무대를 잘 준비해가지고 리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